네,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자,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밤 미국 시장 지금 옆에 화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일단 랠리를 지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어떤 성격의 금리 인하인가, 또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은 어떨 것인가, 자,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시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S&P 500, 나스닥 소폭 상승했지만요. 러셀 2000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맵을 보시고 계신 이 히트맵은 S&P 500입니다. 예, S&P 500인데 일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오라클은 좀 쉬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테슬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어제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과연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또는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많은 전망들 또는 많은 분석 자료들이 현재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맵을 보게 되면 일부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러셀 2000 지수 하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왜 이렇게 수혜를 받는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라는 것은요, 상위 1000개의 기업 그 이후에 2000개의 기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러셀 2000 지수라고 합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 기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러셀 2000 지수 하게 되면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은 결국엔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는 금리 인하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경기에 정말 민감한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메시지는 앞으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견고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금리 인하에서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이 일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랠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 안에서는 트럼프 정책주 또는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기업들, 특히나 양자 컴퓨팅이나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그 외에 일부 로봇 택시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트럼프 정책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트럼프 정책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네, 자, 왼쪽을 쭉 보게 되면은 긴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해보니까, 자, 인텔 20이라고 돼 있고, 저 오른쪽으로 인텔 30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인텔이 20달러였는데 어제 인텔이 30달러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우리는 전례 없는 금융시장을 현재 겪고 있다. 자, 올타임 하이를 지금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 금 가격도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자, 모든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지만 하드 데이터는 좀 괜찮은 모습, 노동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지만 실업률은 아직까지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과연 여기서 꺾일 것인가 약간의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하반기 또는 이제 4분기 동안에 미국에서도 또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특히나 글로벌 시장을 또 바라보시는 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도 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녁 8시 알람이 울려 프리마켓 숫자들이 춤을 춰 한 주 한 주 모아온 내 꿈이 월스트리트로 날아가고 있어.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러셀 2000 지수 정말 급등을 하는 모습 지난밤에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자 최근에 중국 시장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 프리마켓 뉴욕에서는 채권 시장도 다루고 있고 미국 시장도 당연히 다루고 있고 자 여기에 맞춰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국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러한 중국의 어떤 흐름세를 봤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산업의 섹터들 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특기 종목입니다. 네. 이사님의. 오늘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물론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에만 지금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또 한편에서는 막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과거에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장기간 동안에 또 실망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뭐 최근은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왜 중국에 투자해야 될까? 또는 뭐 인공지능부터 로보틱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좀 날라가 이제 뭐랄까요? 뭐 기술 자체가 뭐 지금 네, 진보하고 진보했죠. 있잖아요. 네. 예,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인 총평 하면서 한번 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계속 소개하는 종목들이나 예, 예.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저는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의 타이틀을 저는 이제 항상 갖고 염두에 두고 종목을 선정하고 섹터 선정하는 편인데 일단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 주셨던 인텔 20% 오른 것도 사실 이런 큰 그림에서 좀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텔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 어제 투자한다 그래서 20% 올랐잖아요. 예, 예. 그 엔비디아가 정말 인텔이 좋아가지고 지금 파운더리 업체들이 아니죠. 부족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배울 때는 저항 이제 올린 뜯긴 거라고 네, 보여요. 결국에는 이제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구조적인 뭐 히토류가 됐던 인텔을 자꾸 미국에서 살리려고 하는 뭐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어찌 보면은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예.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얘기 좀 하다 보면 예. 과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물리고 벌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많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느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알리바바도 잘 가고 있었고 중국의 테크 기업도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의 펀더멘털과 다르게 그냥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뭘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들 때 중국이 올라가 주면서 사실 많이 저희 한국에도 그 당시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의 비중이 중국이었어요. 미국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당시에.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지금. 됐고. 그래서 2010년 정도 그 정도 왔다까지 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의 비중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거의 7-80% 하다 50%까지는 줄었는데 예. 지금은 놀랍게도 예. 5%가 안 돼요. 예, 중국, 홍콩 투자하는 비중이 한국에서 전체 비중 중에 네, 한국 5%밖에 그 안 리테일 돼요. 투자자들 비중 그래요?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이제 두 번째 큰 상승장을 겪었죠. 그래서 상해 지수가 5천까지 갔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상해 지수가 3천 몇이니까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많이 그 떨어졌죠. 이후에도 뭐 사실 뭐 기회는 있었다 뭐 이제 다들 많이 보고 있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떠난 데는 역시 그 플랫폼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이 뭐 이제 뭐 정설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로 가고 이런 것들을 연임을 하면서 예.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입지를 다지고자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그런데 일종의 군기 잡기, 규제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비상식적이죠.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면 일단은 뭐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지금도 아주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죠.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이고 이제 청년층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사견이다마는 이 그 청년층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윈이 그 알리바바가 막 떠오르면서 거의 중국에서는 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맞아요. 마통령 막 하고 난리 났었는데 굉장히 지지를 받다가 어느 순간 본인도 어떤 그 자부심에 취했는지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악플이 엄청났어요. 네가 뭔데 공산당을 비난하냐. 근데 그 악플을 단 게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세대, 마윈이나 이런 세대는 굉장히 힘들었다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걸 같이 본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중국이 고속 성장하고 있었던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공산당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분은 성공을 했지만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지층은 젊은 층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와 공산당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이거 사람이 먹고 사는 거랑 이 지지율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경고함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많은 젊은층이 마윈 회장을 싫어했던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윈 회장이 그때 당시에 33살이 됐는데 너가 가난하다. 그건 너 책임이다.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제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싫어했습니다. 저도 그걸 그때 들었다면. 저는 이제 그 중국의 청년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뭐 워낙 근데 그거 그렇게 또 얘기가 세면 또 그거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나중에 그렇고. 그 뒤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중국이 내실적으로도 부양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패권 정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럼 이제부터는 이러한 어떤 중국 당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일부 우리가 조금은 안도해도 되는 시기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과거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증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투자하냐.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렇죠. 2008년도, 15년도에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 그때는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에서 뭐 한다고 하면 한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막 투자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굴기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도 이때 가서는 그렇게 안 좋게 쓰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만 다 눈이 쏠려 있었고 미국 증시만 보고 있었는데 중국이 신압으로 지금 상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10년 만에 최고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중국을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장표나 이런 표로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면,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구조적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중국 지수를 보면 이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인데, 요 그 첫 번째 장표에 있는 것은 뭐 이제 상해 종합, 심천, 뭐 항생테크 이런 이제 지표들이고요. 요 검은색, 빨간색들 보시면 요게 본토 지수들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쫙 올라왔고 항생테크랑 항생지수는 회색 계열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좀 올라오고 있었고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굉장히 상징적인데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는 회색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네, 2025년도에. 근데 보시면 이제 그 뭐 스타50 과창판이나 창업판이나 심천이나 이런 것들이 지수가 올해 초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올랐네요. 특히 과창판이나 창업판은 뭐 사실 요 모든 지수들이 지금 하늘색으로 친 게 나스닥이랑 S&P 500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한 뭐 4배? 3배, 4배 올랐네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거. 그게 한국이거든요. 코스피. 한국 대비해서도 과창판, 창업판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한국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고 난린데도 그거보다 더 올라 있어요.
있어요, 올랐습니다. 중국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 관심 안 갖고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일단 이제는 집중을 예.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상해 지수만 놓고 보면 10년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예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대부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작년 9월에부터 해서 급등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 올해는 항생테크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필요 있어요. 9월 달 전까지는 사실은 정부에서 아무런 스탠스도 보여주지 않았고 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중국에서 AI 이런 얘기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AI는 독주였었어요. 완전히. 예. 그런데 9월 달에 갑자기 9월 24일이거든요. 갑자기 추석 후였을 거예요.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경계 부양책이 나와서 맞아요.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증시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급등 증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많이 저평가돼 3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마음 먹었구나 엄청나게 큰 부양책 내놓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증시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 지원할게라는 것도 뚝뚝뚝 내놓으니까 증시가 급등했고 그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각 부처에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좌담회 같은 거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생존 안 하던 이제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저기서 무슨 어떤 부양책 나온다. 부양책 나온다. 그러니까 좌담회만 잡히면 부양책이 요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책이 떠요. 예상액이. 그러면 막상 좌담회 딱 하면 안 나오고. 그것보다는 막 그거랑 똑같이 나오던가 안 낳게 그럼 나오면 이제 실망이- 증시가 또 예, 떨어지고. 시장이 실망을 하고. 그럼 또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 10월 1일 정도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좀 9월 24일, 10월 1일이면 굉장히 예.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이어지면서 증시가 뭐 변동성이 있었지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중국은 국경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쉰단 말이에요. 예. 그 기간이 정말 굉장히 뭐 많은 투자는 힘들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중국 증시 문 닫았잖아요. 예. 근데 홍콩 증시는 열어요. 근데 홍콩 증시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예.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저평가된 시장이니까 개인 고객분들이 뭐 ETF도 들어가고 막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휴일이 딱 끝나고 첫날 딱 시작하자마자 전 종목이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면서 과창하고 할 것이 다 상한가 쳤다가 딱 한 번 치고 풀려가지고 증시가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렸던 거를 30-40% 돌려놨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시나 중국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실망을 하고. 10월 초에.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왜 그랬었냐면 예.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주도를 하고 뭐 우리가 경기 부양하겠다, 인위적으로 이제 자금을 인젝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만 계속 커지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떨어지는 이런 어떤 그 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졌는데 이게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1월 달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딥시크는 사실 정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죠. 그렇죠. 그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엄청났었잖아요. 뭐 15%, 16% 네,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민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증시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딱 나오고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7개 기업 모아가지고 뭐 딥시크랑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좌담회를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부론 비슷한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 규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중국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 공동부유였어요. 공산당의 뭐 이념 중에 공동부유에서 다 잘 살아가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자본주의로 가는 거 맞냐. 근데 선부로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등소평 주석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선부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자 될 수 있는 사람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좌담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줬고 그러자마자 알리바바 이런 데에서 갑자기 지난 10년간 우리 투자 안 한 거 3년간 다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러니까 AI 칩 이게 짓겠다.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난리 기다렸던 난 거를 거예요. 이제 네. 쫙 넣기 시작한 갑자기 거구나. 기업들이 막 발표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그 이커머스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라우드도 사업만 있고. 재평가를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민간과 정책이 같이 해서 주도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그게 좀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있는 거다. 체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중국이
뭐 H20 안 사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어느 정도 좀 따라온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2009년 또는 2015년, 16년 때의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어떤 주가 상승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 중국의 GDP가 또 맞습니다. 밑바탕이 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보여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야 이거 중국 주식 사야 되나라고 엄청난 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이 시장 자체가 물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를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을 같이 대입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은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맞아요. 현재를 요거를 우리가 투자자들이 과연 같은 환경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뭐 AI 잠깐 뜨면은 또 차익 실현해서 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약간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이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일단은 사실 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과거처럼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완벽한 이머징 국가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예, 예.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왔던 게 뭐 후진타오 주석의 바오치 뭐 7%는 지키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점점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떨어졌어요. 이제 명량한 사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적으로 예. 이 GDP를 어느 정도나 5%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만큼의 어떤 발전 중인 국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발전 수준이 올라온 국가로 조금 되고 성숙되어 있다. 있다라고 이제. 근데 뭐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성숙함은 아니고 이제 발전 중인 국가에서는 조금 벗어났죠. 그렇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과거부터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근데 중국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도 왜 창조 경제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 주석마다 이제 새로 뭐 미는 어떤 슬로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과학적 발전관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 정권에서 밀고 있는 건 신질적 생산력이거든요. 신질적 생산력. 근데 이런 슬로건들이 그냥 말만 들으면 뭔지 잘 몰라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예. 과학적 발전관이 뭐냐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한 10분 넘게 설명해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번에는 좀 비교적 명확해요. 그러니까 신질적 생산력이란 뭐냐면 GDP의 이제 그 성장 공헌도가 노동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보통 구성이 되는데 노동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이 노동비가 쌌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중이 제일 높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금을 넣는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GDP의 성장의 공헌이 과거엔 컸다면 예. 노동비도 이제 올라가고 투자도 예전같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총 요소 생산성을 올려서 하겠다. 그러니까 질적 생산을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을 올려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GDP 올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총 요소 생산성은 결국에 뭐냐? 이게 효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율하면 딱 생각나는 게 AI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뜨는 산업들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 산업으로 중국도 결국에는 돈을 낼 거다. 이제 뭐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그러니까 뭐 건데. 미국과 비슷한 결로 이제 중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네요. 네, 결국에. 이게 이제 비슷하게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적 생산력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하듯이 뭐 중국도 5년마다 뭐 몇 차 계획, 몇 차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거든요. 예. 15차 5개년 계획이랑 중국 제조 2025 과거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기술 자립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생 경제 방지.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공급 과잉이 중국은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맞게 해가지고 PPI가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게 공급 과잉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줄여서 생산자 물가도 조금 높일 수 있게 하겠다. 높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15차 5개년 계획, 중국 제조 2025 이런 것들, 2035 이거 다 옆으로 가면 대상 산업이 AI, 반도체, 저고도 경제 이거 정확히 다 아니 근데 미국이랑 저는 요 표 되게 소름 돋는 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기술 자립화 실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네. 가운데에 큰 네모칸 오른쪽에 대상 산업 이렇게 해서 붉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메시지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AI 칩 안 받겠다. 우리 기업으로 자립화 시키자. 네,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지금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예. 분야들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그냥 무작정인 증시의 상승보다는 이런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정말 기술이 발전돼서 자립을 할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역량이 지금 마련됐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조업 2025.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이제 전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예. 견제를 받기 시작하던 게 뭐 1대1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조업 2025가 좀 있거든요.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 2025. 2025 우리가 해가지고 1대1로 쫙 깔고 우리가 제조업으로 이제 완전히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네 신경 안 쓰고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제조업 2025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뭐 고속철도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뭐 항공기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5년 끝났잖아요. 예, 올해가 끝났는데 예. 그러고 제조업 2035가 내년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의 지금 성적표는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상반기에 그걸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의 성적표는 한 70에서 80% 정도 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다른데 고속철도는요. 예.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 길이가 제일 길어요. 중국이. 중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 촘촘하게 고속철도 깔았고요. 이제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수출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렇게 되어 버렸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다 중에서 핵심인데 반도체 때문에 점수 많이 꺾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립화가 안 됐다 이거. 왜냐하면 장비 쪽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되게 흥미로운 건데 지금 그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나오는 게 자립화가 어느 정도는 된 거 아니야. 수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장비 쪽 작년부터 이런 어떤 이제 그 조금 조짐이 있었는데 SMIC가 우리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TSMC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파운더리 업체잖아요. 뭐 물론 생산 규모는 아직도 TSMC가 훨씬 크지만, 근데 SMIC에서 그 당시 화웨이의 7나노미터 칩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화웨이의 신규 폰이 짜잔 나왔는데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7나노미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막 까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7나노미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산을 했냐? 우회로 돌려서. SMIC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EUV 접수 안 될 텐데? 그치, 라고 맞아. 해가지고 그때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그 ASML에 얘기해서 장비 수출 못하게 했는데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거는 SMIC에서 DUV 장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 번 돌려서. 네. 그죠? 그러니까 EUV는 한 번에 찍으면 되는데 DUV는 계속 찍어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나노미터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지금 그 이후에 중국이 그래도 수율 안 나오니까 저거 안 될 거야. 근데 SMIC에서는 저희가 기업 탐방 갔을 때 물어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도 전략적 사업으로 계속한다 그랬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 추측인데 전략적 사업과 상업적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은 돈 실제로 버는 거고 전략적은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정부에서 어찌 보면 밀어준다고 할 수 있고요. SMIC가 화웨이 칩 대부분 받잖아요.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고 이름 자체가 그 중화할 때 화자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영기업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국영기업처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반영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하지 말라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좀 돈은 여기서 버는 게 꽤 짭짤한데 이걸 왜 하지 말라요? 우리 그러면은 사양 낮춰서 할게요 라고 해서 계속 낮춰서 H20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그거라도 주세요, 뭐 H20이라도 주면 써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기 그 박정아 앵커한테 이거 주지 말니까 그래도 요건 줘야지 했는데 받는 거는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뭐 이거 써야 필요하다. 되니까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H2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정치적인 카드로 쓰였을 거예요. 무역협상 지금 거의 이제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하지만 그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밸류체인의 뭐 그 상단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장비 쪽은 아직까지 EUV는 힘들다. 근데 며칠 전에 SMIC에서 중국 장비 업체에서 만든 DUV로 우리 생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DUV까지는 그래도 올라왔나, 이런 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지금 어떤 이 핵심, 이 전쟁,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묘하게 묘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과거에 바이든 정권도 그렇고 트럼프 초기에도 반도체 제재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주식 떨어졌어요. 완전 폭락했어요. 중국이. 근데 지금 반도체 제재한다고 하면요,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캠브리콘 최근에 들어오셨을 텐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약 한 작년이네요. 작년 9월부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중국 기업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과거에 도대체 어떤 흐름이었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요 1년간의 과정을 지금 저 박상준 이사님께서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까지 이제 와서 H20을 안 사겠다라는 엄포까지 내놓고 일부 야 그럼 중국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뜯어봐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부터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일단은 제가 이 좀 길게 중국 주식이 왜 좋고 뭐 좀 안전 이런 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네. 저희는 2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네, 오늘 너무 길어서 그렇죠. 네. 섹터랑 종목을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중국의 기조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중국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갈 거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제일 거기 궁금해요. 때문에 예. 이 구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안전까지는 표현 아니지만 그냥 강하다. 종목만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강하다. 아니, 지금 강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아까 앞에서 서른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결국에는 이게 전국 정부에서 테크 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봐야죠. 증시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이게 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 표에서 유동성 장세일 때 증시가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가 소위 얘기하면 뭐 스마트 머니 수급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느냐. 지금 중국은 5년마다 공산당 당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주석이 나와가지고 과거의 5년 동안의 현적을 쫙 있습니다. 뭐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 했고요. 좋았다, 그리고 잘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거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엄청 방향이세요.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 하려면 폭죽이 막 터지고 막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야지 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러는데 막 밖에 막 실업률 막 경기 안 좋고 디플레이션에다 뭐다 네, 뭐 안 이러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매번 이러한 공산당 당 대회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우리 5년 뒤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5년 뒤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 보면 그거를 다 이뤘습니까? 정말 그 엄포한 대로 명확하게 그걸 다 이행을 했었어요. 그걸 100%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제조업 2025도 비슷한 건데 예. 우리 반도체 기술 자립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7, 80% 그래도 네. 우리는 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100%는 못하겠죠. 못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100% 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행사를 할 때 그 어떤 경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5년 당대회를 하기 2년 전부터 돈을 풀어요. 그래서 M1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1, M2 얘기하지만 M1이랑 뭐 보통은 M2를 많이 사용합니다. M2. 증시와의 연관성을. 근데 M1이 실질적으로 그냥 요구불 예금이랑 현금이거든요. 즉각적으로 증시가 좋아지면 바로 그냥 넣을 바로 들어갈 수 거예요. 있는 네, 돈이 그래서 이제 M1이죠. 중국은 보통. M1이랑 증시의 관련성이 더 커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027년이 21차 당대회예요. 예. 2년 전이 지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다 해서 M1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요 밑에 검은색이 M1이에요. M1이 증가율이 마이너스여다가 지금 1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 들어서. 그래서 M1 증가율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걸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신용거래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돈 빌려서 투자하고 레버리지. 뭐 이런 레버리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열기에 따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지표거든요. 예. 빨간색 보면 신용거래 잔액이 지금 16%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제일 높이 올라간 빨간색 그때가 2015년입니다. 그 증시 고점일 때 네네. 그때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신용거래 잔액은. 근데 이 회색을 보시면 요거는 전체 거래 금액 대비의 신용거래 잔액이에요. 요거는 아직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열된 유동성 장세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과거에 좀 응축되어 있었던 그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하지만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만큼이나 이렇게 어떤 과열까지는 아니다. 네, 전체 자금에서 그 비중은 아직은 상당히 그럼 작다. 이게 더 뭐랄까요? 뭐 소위 얘기하면 버블의 단계라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 단계가 있을 때 레버리지 그 자금까지도 싹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초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입 구간 그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비중이 뭐 개인 비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보시면 51.3%가 지금 현재 그 거래 개인 비중이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좀 증가했지만 2015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알리바바부터 해서 뭐 여러 어떤 기업들 바이두도 엄청나게 급등했고 네. 어제 그런 급등세를 보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동성을 보게 되면은 더 뭔가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 그리고 예. 유동성 말씀드렸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적인 이제 자금의 흐름인데 예. 제가 3년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관 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펀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기금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는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은 저 본부장님 저 투자할게요. 그래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고하고 그럼 몇 달은 걸립니다. 선정하고 이러면. 근데 3년 동안 증시가 너무 안 좋으면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기금 같은데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이제 벤치마크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MSCI 월드 에퀴 지수를 써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비중별로 중국이 몇 %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BM이라는 거는 비트하기 위해 있잖아요. 항상 상회를 하기 상회하죠 위해서. 벤치마크를. 그렇다 보니까 3년 동안 중국이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 비중을 다 줄여놓은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기금이든 펀드든 BM 대비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예. 왜냐하면 딴 데 하면 더 그냥 아웃퍼폼 해버리니까 이게 3년 동안 이어졌어요. 예.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아시아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 아시아 헤드다. 그러면 옛날엔 다 중국이었거든요. 지금 다 그게 인도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체질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더웨이트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 비중을 아예 안 갖고 가고 있는 이 기금들은 다시 언더퍼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퀴지수, 월드지수는 중국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빨리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 이 기관들이 예. 아직까지도 중국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알겠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요거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부로 조금 나눠서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여러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네, 유동성에 한국뿐 대해서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그걸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좀 봐야 되니까 네. 자, 그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이 여기서 보내드려 하겠고요. 자, 중국 시장 이어서 또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투썰플레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박민지입니다. 금은보와 앵커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민 캐스터의 바통을 이어받은 저는 캐스터 박민지인데요. 금요일마다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저쪽 자리에 있다가 이쪽 자리로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요. 투썰플레이스도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종목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초능력을 하나 갖고 싶으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도화지에 원하는 걸 그리면 이렇게 실물로 딱 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싶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바로 화장품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 화장품을 정말 색깔별로 이렇게 제 눈앞에 가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덕후들이라면 우리 좋아할 울타뷰티 이 기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울타뷰티는 흔히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리는데요. 1990년에 리차드 조지랑 테리 헨슨이라는 이 약국을 운영하던 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 저렴한 화장품은 약국에서 팔았는데요. 근데 가격이나 품질이 어떻든 간에 화장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아서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려 25,000개의 제품을 팔고 있고요. 매장 안에는 보시면 스킨바, 헤어살론 같은 뷰티 서비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여기 보시면 타깃 안에서 울타 미니숍을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 아쉽게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가요. 작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을 줄이면서 이 남은 돈으로 울타 뷰티에 투자했는데요. 이 얘기만으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확 커지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울타뷰티의 실적,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27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5.8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수치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도 나스닥 장마감 이후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0.4%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3.19% 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은 주가가 48% 올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장도 많이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되는 점도 있습니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21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일부 일각에서는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하나 더 짚어드리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죠. 토니 모리가 울타뷰티의 멕시코 1호점에 입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원래는 울타는 사실 미국 국내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난 8월에 멕시코로 1호점을 열면서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여행을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울타뷰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이신 분들이라면 울타뷰티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시나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크롬을 AI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제미나이 AI를 크롬에 본격적으로 넣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는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일단 미국 사용자들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휴대폰, 맥, 윈도우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제미나이한테 이 웹페이지 내용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옆에 이렇게 요약하는 상세 정보를 요약본을 또 올려줘서 제품에 대한 상품도 자세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실 여러 탭 왔다 갔다 하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됐다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여러분 작업을 많이 하다가 사실 그냥 노트북을 끄지 않고 탭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했던 거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대로 불러주는 기능도 생긴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크롬 안에는 회의 일정 잡기나 유튜브 영상 검색 같은 것도 한 화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유튜브 그리고 구글 맵 또 캘린더 같은 이렇게 구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글 앱도 이랑도 호환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구글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 퍼블렉시티 같은 회사들이 AI 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크롬에 제미나이를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일상적인 일도 대신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보기, 그리고 배송 일정 조정, 미용실 예약, 식당 예약 같은 일도 AI가 대신 해준다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나 또 일정을 번복해야 하는 일의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또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색하는 대신에 제미나이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명령하는 시대가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여기는 투썰플레이스였고요. 저는 캐스터 박민지였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지 캐스터님께서 자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가 많이 발전됐다. 자 검색 기능이 많이 또 뭐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글 여전히 검색 시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역시 그런 모습. 구글. 역시 오늘도 네. 구글. 그러게요. 오늘도 또 언급이 투자 됐는데. 잘했다라고 생각이 잠깐 들면서 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 맞죠? 네, 맞아요. 잠깐 제가 목요일인지 헷갈렸어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희 또 소중한 분 한 분 모시고 2부 아주 진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은정 대표님과 함께 같이 2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처음 방송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어떻게 뭐 괜찮으셨나요? 왜 시작부터 이렇게 혼내는 분위기죠? 어떠셨어요? 모니터링 무한반복했습니다. 아, 무한만 뭐 하셨어요? 뭐 방송 괜찮으시죠? 체질에 딱 맞으시죠? 나는 역시 방송 체질이야.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오늘은 긴장이 한층 더 풀려서 오늘 날아다니시겠대요. 날아다니신다고요?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오프닝 때 귀여운 또 머리띠를 썼는데 예, 예. 이제 대표님께서도 한번 욕심내 보시고 싶으시다고 아까 도전을 했었거든요. 아, 머리띠를요? 네. 오. 근데 아쉽게 저희가 이게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오늘은 그래요? 좀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머리띠 쓰고 다음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에 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FMC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좀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대표님께 잠깐 그래도 좀 여쭤보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금리 인하 또는 뭐 러셀 2000 지수가 조금은 아웃퍼폼하는 모습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은 더 좀 혼란을 가한 것 같아요. 아, 어제 더 혼란을 줬다. 네. 예, 예. 사실 금리 인하 발표하고 저희 기준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했는데 네. 3시에 확 장이 빠졌다가 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나스닥 뭐 S&P 또 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맞아요. 그 와중에 러셀은 또 갑자기 별다른 이슈 없이 올라왔습니다. 러셀이 이제 올라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자금의 좀 이동,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까지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소형주로 자금이 가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중소형주가 왜 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금리를 인하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중소형주는 그동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금리가 비쌉니다. 금리가 비싼 그 금리를 감수하면서도 빌릴 수 있는 데는 대형 테크들이라든지 아무튼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충분히 일어나니까 굳이 중소형주까지 대출을 해줄 이유도 없고 뭐 투자를 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얘네들이 그 이자 부담도 줄고 투자를 내야 되는 YTD도 줄고 기대 수익률이 줄잖아요. 그래서 좀 중소형주로 간다는 의미고요. 이거와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이머징 시장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제 증시가 계속 또 올라간다. 근데 시장 금리 왜 올라가지? 네,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 금리는 또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서의 시그널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직도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 하는데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다시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 금리,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점으로 좀 해서 이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오히려 뭐 금리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좀 약간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시장이 좀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인가, 그런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 첫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그 금리 결정을 됐던 날에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있다가 약간 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의 그 어떤 해석이나 시장의 전망이 그 하루 아침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시장 자체가 좀 경기가 그래도 뭐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겠죠?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둔화야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거에 대한 확실하지 않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냥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주식밖에 없구나라고 당장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해석들은 언제쯤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경기의 지표들이 나오면 좀 방향성을 읽을 건데 저희의 좀 뷰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경기 둔화는 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페드 그 파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거 인슈런스적인 컷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워딩 자체를 보면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다. 리스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용 지표에 있어서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파월은 이미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 냉각을 좀 속도를 읽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거시경제 지표들은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하반기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감원하고 있고요. 예. 소프트뱅크는 오늘 20% 감원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접하는 수식들이 수치적으로 보면 둔화의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고 공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결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뭐 M7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시기를 맞아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의 해석도 좀 의견도 좀 분분하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어느 쪽에 내가 그 어느 쪽이 맞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 좀 궁금해지는 모먼트인데 뭐 사실 M7 우리가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물론 잘 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고 좀 고평가가 점점 더 되고 있는 미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예. 뭐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를 맞아서 좀 중소형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아니다. M7이 여전히 상승 동력이 남아있고 그 기업 가치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이 분명히 남아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대표님 의견도 또 궁금해요. M7에 우리가 계속해서 파워를 좀 실어줘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좀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타이밍이 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금리 인하했다 하면 중소형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빅테크 말 그대로 빅테크잖아요. 얘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에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이거를 하고 싶어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에는 오픈 AI 이런 데들도 처음에는 비상장으로서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엔 거대 스타트업이 된 거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구조가 결국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M7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는 기업이 나타날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템버거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이런 트렌드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네네.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중소형주랑 대형주 구분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동안 나오셨던 그런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빌려봤을 때 좀 대형주 말고도 사실 이렇게 테마나 섹터성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혹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테마나 이렇게 순환매를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런 거거든요. 한국장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네. 뭔가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 계속 자금이 우르르 쏠려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패턴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그만큼 주가 지수만큼 따라가 줬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얘기를 맞아요. 우리가 많이들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S&P, 나스닥, 러셀까지 다 좋은데 사실은 미국 시장은 더 심해요. 하루에도 얘는 상한 제한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히 더 힘이 실고 그리고 이게 그냥 원래 미국 시장의 특징은 기관들이 많은 시장이었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기관만큼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미국 시장은 기관이 더 많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 전략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답변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질문이 네, 또 맞습니다. 있는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실 것 왜냐하면 같아서. 여러분들의 대본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상 Q&A 시간에 저희 뭐 가까웠지 그러니까. 않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시는 뉴스도 네. 있고 근데 너무 기업 이야기도 답변을 있고. 너무 잘해주시니까 사실 궁금한 게 계속 생겨요. 예, 오늘 뭐 그러면은 저는 일단 먼저 10시 되면 퇴근할 테니까. 남아서? 남아서? 괜찮을까요? 긴 얘기 하세요. 계속. 연락처 좀 주시면 제가 문자로 남길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많은 외신 기사들이 좀 뜨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뉴스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오늘 김민 캐스터가 오늘 외신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짚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또 한번 찾게 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는데 이 원저성에서 왕실의 거대한 환영을 받고 또 찰스 3세 국왕과 만찬 이런 퍼레이드까지 화려한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또 공식 별장인 이 체커스 정상회담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살펴봤을 때 양국은 약 470조 원 규모의 경제 그리고 기술 협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미국 기업들이 영국에 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또 성장 동력에 관련한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그리고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번 합의를 영국을 또 유럽 내 기술 허브로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두 정성은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함께 합의를 냈고요. AI 산업 성장과 또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좀 넘어가자면 이 안에서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의 이야기도 함께 나왔었고요. 예. 사실 좀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푸틴은 저를 이렇게 실망시켰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중국 이야기도 놓칠 수가 없겠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현실적으로 좀 마무리에 가까워졌다면서 필요하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고 사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관세 폭탄을 어쨌든 지금까지도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곧이어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해서 그게 오늘이죠 바로. 예. 그래서 이 틱톡의 매각 문제와 또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정리해봤을 때 영국에 대한 이 방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시장에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왕실의 화려한 또 이런 내용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투자 약속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부각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동시에 또 푸틴과 시진핑을 향한 다양한 또 저격들이 오고 간 만큼 그 내용에서 또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놓칠 수가 없었다는 점도 네. 사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또 미국과 영국 간의 기술 협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 내용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 민캐스터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할 예정이다. 네. 또 러브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밤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게 방송 나왔군요. 끝날 때쯤 10시쯤 한다고 하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뭐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뭐 며칠 전에 다뤘던 그 네. 엔비디아 관련된 수출 규제 문제도 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 뭐 보잉의 항공기 발주 같은 문제들도 좀 다룰 예정이라고 해요. 네. 전반적으로 좀 무역 전반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좀 그동안 좀 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가 좀 굽히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간보는 느낌이 아닌가. 또 밀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0시예요? 10시? 10시 한대요. 아. 10시 저는 이제 1분에 그 할 수도 합의는 있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왜요? 예, 네. 10시는 그냥 확인 절차라고 확인 절차, 확인 보여지는데 절차. 무슨 종목이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엔비디아, 보잉, 그리고 또 뭐 틱톡 이런 알겠습니다. 거 자, 차트 3개 빨리 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리 움직인다. 아,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 이미 어떤 내부자들이 약간 우리만 모르는 이야기고.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영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는 저는 뭐 약간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겠죠. 사실상 예, 유럽을 좀 뭐랄까요, 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편 하나 그래서 만들기. 영국은 일단 우리 편이니까 예, 영국에서 뭔가 너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말 황금 어찌 보면은 미래 세대의 황금이잖아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줄게. 그냥 우리와 같이 우호적으로 하면 이런 국가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기술을 받아갈 네. 수 있어. 라는 것을 전 세계에다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뭔가 어떤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는 신냉전이죠. 어찌 보면 사실 신냉전인데. 우리도 안 하는 거를 이 나라 정상들이 네 편 내 편 하고 있으니까 좀 네. 한심하긴 해요.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나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의 예. 정상회담을 위주로 말을 한 건데 예, 예.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국가나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도 비판을 한 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 그런 것들을 네. 어떤 뭔가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주식 차원에서 보려면 10시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돼야 제가 시간 잘 알아왔죠? 잘 알아왔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55분에 빨리 끝내고 10시 빨리 보러 가시려고요? 저는 이제 MTS를 켜야 되니까. 아쉽게 미오라한테 시청률 다 몰아주게 생겼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10시에 지금 어떤 또 협상의 과정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혹시 뭐 배 대표님 요게 뭐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미국과 영국은 지금 서로 니즈가 아주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신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나 그 투자 소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고 예. 반면에 또 영국은 미국에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좀 분리해서 보면 약간 어디가 수혜주일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의 AI 전반의 사업들을 예. 영국에다가 R&D를 설치하거나 뭐 거기서 유럽의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은 미국에다 어떤 분야를 투자하기로 했냐? 금융, 바이오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로 아, 했어요. 금융 바이오. 네. 네. 바이오는 사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그렇죠. 다 영국에 소재가 있어요. G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소스들을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산업 간에도 분명히 시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도 어떤 기업들이 행보를 가져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영국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영국이 굉장히 큰 금융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가 단위로 맞아요. 보면요. 예. 그런데 지금 간 기업들이 어디냐 보면 오픈 AI, 뭐 엔비디아 지금 계속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편 요즘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스타트업들의 엑싯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엑싯을 하면 M&A가 일어나거나 누군가 그 주식이 상장이 되거나 뭔가 그런 리소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국에서도 그런 세컨더리 마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너네한테 투자할게 너네도 뭔가 선수단을 이렇게 일으켜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접근까지. 그러니까 이제 돈의 어떤 흐름이 좀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좀 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는 좀 그런 배경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이야기는 우리가 한 10시가 돼야 명확하게 뭔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영국은 뭐 지금 현재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신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라클과 오픈 AI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짚어보면요. 이 오라클이 오픈 AI와 함께 또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소식은 사실 오라클 주가가 크게 뛰면서 또 기대감을 한껏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막대한 또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또 내비쳤고요. 실제로 AI 관련주 전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벤자민 리 교수는 이번 계약을 위험이 큰 베팅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GPU와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또 둔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막대한 투자가 또 성과가 내기까지 사실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아직까지 명확한 킬러 AI 애플리케이션이 또 부재한 상황에서 어쨌든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또 기술에 대한 채택 속도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 AI 모델들이 점차 작고 또 효율적인 모델로 점차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연산 자원이 또 필요한 상황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공격적으로 또 인프라를 늘리는 전략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반대 의견도 또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글로벌 부동산 기업 JLL의 또 데이터 센터 전략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30년 업계 경력 중 또 이렇게 수요의 확신을 가진 적은 처음이라며 이 인프라 과잉 우려는 사실상 기후에 좀 가깝지 않냐라는 그런 시각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좀 어쨌든 AI 인프라는 언젠가는 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시점과 일치할지가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민씨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다고
오라클이라고 하시면 저를 되게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오라클도 우리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이행 계약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이고 사실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박 팀장님도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거품?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저 나중에 잘할 테니까 제 연봉 3배로 올려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올려주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서 과열이 돼서 그게 이렇게 하나의 빅 버블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사실 오픈 AI와 오라클은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버블. 아, 그러니까 버블. 우리가 요죠? 굳이 우리가 뭐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 버블이죠. 실체가 없는 제 것. 질문이 되게 길었는데 한마디로 끝났어요. 버블이죠, 버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왜냐하면 사실 자 오픈 AI가 오라클에 3천억 달러를 계약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없는 겁니다.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자, 그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됐어요. 오라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뻥튀기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레리 앨리스는 거기에 따라서 돈이 생겼겠죠. 네. 본인의 어떤 자산 가치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호 1위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자, 그리고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또 다시 투자하겠다. 네. 내가 늘어난 자산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또 오라클에 대해서 또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돈으로 다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나 너에게 투자할 거야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내 자산이 먼저 올라가고 그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허공에 뭔가 없는데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하겠다라는 걸로 이미 주가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기대감으로만 차져 있고 사실 이 전반적으로 AI 호황의 신호인지도 좀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만 다른 답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답을 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라이어 게임처럼.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또 걱정이. 그래가지고 뭐야 다 맞다 그러면 내가 틀렸나? 나 뭐 이렇게 약간 스스로를 의심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나 혼자 멈춰 있는 게 약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즐겨야지. 이 버블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나요? 버블은 저희 이제 배 대표님은 절대 즐기자는 말씀 못 하죠. 지금 네, 회사 입장에서. 제 쪽이세요. 표정이 걱정 스타일이세요. 근데 아까 전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려해야 될 때가 됐다. 노동 시장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하우스뷰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최고와 앵커랑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건 다릅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저랑은 그럼 이렇게 저랑 선을- 선을 같이- 그으셨어요 지금. 아니요, 박 팀장님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네. 다르다. 네. 오. 주가의 전체 지금 우리가 PER을 따져보거나 RSI 따져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사실 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경기 전반에서. 근데 AI, 오픈 AI가 이 오라클과 한 계약이 버블이냐 이런 것을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한국의 생태계랑은 조금 달라요. 미국의 테크를 키우는 그 로직 자체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돈 모아서 또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로직이에요. 굉장히 부러운 시스템이죠. 한국 기업들은 VC들이 투자를 받을 때 매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너 앱 그렇죠. 깔면 너네 트래킹 얼마나 막 이런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벤처를 투자하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픈 AI가 3천억 한 거 이거 허황된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숫자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3천억 달러면 1년에 600억 정도잖아요. 6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80조에서 85조 정도 되는데 이게 빅테크들이 1년 동안 케이펙스에 쓰는 수준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거를 오라클이랑 뭘 할 건데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넌 왜 그렇게 많이 뽑아내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얘네가 600억 달러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뽑아낼 수 있나 계산을 해봤어요. 뭐 GPU의 GPU의 가격이랑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시나리오를 해봤을 때 얘네가 뽑아낼 수 있는 3천억 달러를 가지고 5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게
5기가와트.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정이랑 오피스, 상업 이런 시설에서 쓰는 그 용량이 6기가에서 7기가와트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돌아가는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 AI 서울 사람들만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은 데이터 센터 수준이라고도 보여져요. 저희 생각에. 그 매년 600억 달러에 대한 것은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겠네요. 오픈 AI는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죠. 좋진 않으니까. 아,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해 네, 그리고 투자를 상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핵심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 오픈 AI가 너희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 자체에 어떤 네. 앞으로 실감이 미래 전망성이 없다. 봤을 때 야, 과연 너희가 3천억 달러에 대한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주변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은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일단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네. 시장 기대감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도대체 봐야 될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AI가 정말 우리 시대가 도래했구나,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겠구나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 안에 펀더멘탈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 시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약간은 많은 이제 가치 투자자는 이제 뜯어보는 시간일 거고 네. 성장 투자자는 아마 그런 기대감에 우리가 더 아마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약간의 좀 양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종목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마다 네. 댓글에 싸워라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아니, 좋은 근데- 것 같긴 해요. 예, 예, 이런 예. 저는 너무나도 양 동의를 사이드의 많이 그런 해요. 시각을 예. 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는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팩트는 있지만 그쵸. 그럼 요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람들마다 확실해지기 다양한 전까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AI라는 게 저는 초입 구간이라고 봐요. 전체적의 어떤 그쵸. 트렌드를 보고 초입이죠.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 롱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의 예.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구글 모델이 우수하냐 오픈 AI가 우수하냐 이걸 떠나서 예. 일단 오픈 AI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네이버를 쓰지만 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 세계는 구글을 씁니다. 그쵸. 챗 GPT에 있어서 그리고 모델에 있어서 전 세계가 오픈 AI를 쓰는 시장을 얘네는 꿈꾸고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맞아요. 네, 일단은 뿌리겠다. 일단 전 세계에 우리 모델을 뿌려서 네. 사용하겠다는 걸 노리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렇기 한번 들어오면 또 락인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빨리 또 기업을 아,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기업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좀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트레이드 마크죠. 세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 분은 혹시 택배 많이 이용하시나요? 많이 이용합니다. 온라인 쇼핑 많이 이용해요. 하시죠? 아마 민 씨는 공감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동네에 오시는 CJ 대한통운 아저씨가 저희 집이랑 제 얼굴을 아세요. 그래서 어제는 이게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택배 박스를 한 10개를 들고 오시면서 이거 다 아가씨 집에 가는 건데 이거 갖고 가라고. 갖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저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갖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에서도 택배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예. 해외에서도 택배를 많이 이용해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뭐 태무강 이런 말도 태국강 유행하잖아요. 이런 것도 많고 또 투썰플레이스에서 우리 민지 씨가 코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저도 또 자칭 타칭 코덕이 코덕이에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코스메틱 덕후. 코스메틱.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좋아한다, 네.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입점되지 않은 뷰티 브랜드들의 화장품을 거의 해외 직구로 많이 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CJ 대한통운이랑 페덱스 여기에 제가 여기 발받침 하나 정도는 내 돈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빌드업을 한 이유 아시겠죠? 첫 번째 종목은 페덱스입니다. 이 국제 물류기업 페덱스는 회계연도 1분기 EPS가 3달러 83센트, 매출은 222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 미국 내 일일 평균 배달 물량도 전년비 6% 증가해 이 페덱스 특송과 지상 부문 모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2026년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4%에서 6%로 제시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2026년 연간 EPS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화물 부문은 배송량 감소와 임금 상승으로 실적이 일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페덱스는 고마진 영역인 화물 사업부를 분사해 이 신규 상장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페덱스의 CEO 라지 수브라마니암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번 실적에는 전략적인 이니셔티브가 반영돼 있다며 이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고객 가치 제한과 경험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자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페덱스의 금분기 1일 평균 배송량은 약 1,700만 개 정도로 유연한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800 이하의 소액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약간의 가격 인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한번 창 띄워 드려보도록 할게요. 호실적에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간밤 정교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보다는 상승폭이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기는 한데요. 네. 여전히 1%에 가까운 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페덱스, 우리가 택배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렇게 택배 회사의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페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는 뭐 미국의 어떤 소비와 또 연관이 돼 있고, 맞아요. 미국의 어떤 경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저희가 잠깐 묻어두고 다음 기업 한번 얘기 듣고. 묻어둬요? 아니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예, 없앤다는 얘기 아니라 잠깐만 홀드 시켜놓고 네. 저희가 기업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건설업체 레나입니다. 레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죠. EPS는 $2, 매출은 88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주가를 보시면 실망감이 조금은 반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애프터마켓에서보다는 낙폭이 그래도 줄어든 모습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3% 내외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주택 인도량 전망치도 22,000호에서 23,000호 정도로 예상치였던 25,000호보다는 좀 낮게 제시가 됐는데요. 레나는 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 중 하나죠. 이 레나의 실적 그리고 주택 인도량 전망치는 미국 주택 시장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주택 시장이 둔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에서는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력이 상당 부분 좀 약화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업체들 역시나 좀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장기간 받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할인과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좀 늘렸고요. 이로 인해서 레나의 이익률은 작년 2분기에는 11%에서 올해 2분기에는 5.6% 정도로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나는 지난달 보고된 13F 공시를 보시면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 7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총 700만 주를 매입한 종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엇갈린다라는 종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경기 하강 기류에서도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고 네. 또 자재 표준화 그리고 공급망 효율화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도 레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많이 좀 불리고 있는데요. 다만 주요 사업이 미국 동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특성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노조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완공 지연 위험도 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있겠고요. 미국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레나라는 기업의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 또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까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롱텀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팀장님께서 왜 레나를 보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소비 그리고 주택 시장까지 한꺼번에 맞아요. 묶어서 얘기를 하면 야,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똑똑하죠? 역시 프리마켓 뉴 6개월 되면 알잘딱 전문가가 땄어요. 됩니다. 예. 민시도 6개월 되면은 그럴 거예요. 예. 정말요? 네. 자, 일단 일단 자,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죠. 같이 묶어서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호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도 네. 뭐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 소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자, 근데 우리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 때는 보통 리파이낸싱 때문에 주택 시장 뭐 리츠나 임대 수수료를 좀 받는 이러한 기업들이나 섹터들이 과거 우리가 만약에 뭐
공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아 금리 인하 시기가 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아 혹시나 워런 버핏 선생님이 금리 인하를 다 예측을 하고 레나라는 기업을 딱 사신 게 아닐까? 워런 버핏 선생님이 은퇴를 앞두고 약간은 좀 해안이 흐려지신 게 아닌가 이런 야. 생각도 가능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예 워런 버핏 선생님 팬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요.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의 뭐 근데 주택 BTS급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요? 워런 버핏 선생님이 BTS급이라고요? 예, 예. 처음 듣는데. 사실 네. 오랜 기간 보고 또 움직이는 투자자 중에 대가다 보니 아, 또 그렇죠. 아무래도 팬이 많을 수밖에 없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뭐 민씨 말도 맞는 게 뭐 만약에 레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뭐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만약에 주택 관련주 해서 보신다면 네. 레나 같은 기업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아, 좋은 좀 유리한 기업이에요. 입지를 예.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긴 텀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의아한 게 레나라는 기업 자체도 금리 인하 시기라는 것을 좀 알 텐데 주택 시장이 너무나도 둔화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가이던스 자체를 약간은 좀 물론 미국 기업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으로 냈긴 하지만 보통 네. 이제 문화상 원래 좀 거기는 좀 이렇게 좀 음. 자유롭지 않나요? 왜 이렇게 가이던스만 이렇게 자꾸 보수적으로 내는 건지. 가이던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내놔요.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아 이게 금리 인하와는 좀 별개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돼 있나? 좀 침체돼 있나? 뭐 이렇게 보시는 것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거랑 네. 약간 비슷한 결로 네. 좀 왜냐면 예를 들면은 요 정도 나빴다 치면은 이만큼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만큼 나빴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대표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저희 얼마 전에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얼씨나가 유행이었잖아요. 아, 그런 말이 얼씨나.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도 주택 시장이 신축 아파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어요. 예, 구축과의 갭도 굉장히 커졌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냐면 구축 아파트가 가격은 더 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왜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노동력 임금에 대한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갭이 가격이 너무 커져서. 더 지금 그걸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이낸싱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기에는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비 심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시작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예. 점점 더 그런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희가 신규 주택의 구매 지수와 네. 기존 주택 구매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존 주택의 구매 지수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완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은데 신축 시장이 더 급격하게 좀 식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 기업에서도 가이던스에 대해서 미리 발령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어우, 제가 예. 홍기가 꽉 차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페덱스보다 더 관심이 있어요. 저도 옆에서 듣는데 계속 솔깃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좀 남았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좋긴 해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맞습니다. 걸까요? 음. 네, 긴 말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요? 예. 표정인데. 그 남자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살려면요? 예. 아니 본인이 이제 홍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 그런 거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저 보내버리시려고. 그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좀 아. 갭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또 이렇게 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연봉 10억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넘어갔습니다. 제 질문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업 두 개를 좀 확인을 해봤고, 네. 자, 외신 기사도 또 빠르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애플 쪽으로 좀 함께 짚어보는 좋습니다. 게 어떨까 싶은데요. 최근에 애플이 또 아이폰 17을 공개했죠. 저도 또 굉장히 탐났던 그런 아이폰인데 얇아진 디자인이 딱 한눈에 봐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또 더해서 기능은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발표 주가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 이후로는 또 본다면 또 사실 5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라는 게 또 이어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이폰 가격이 꽤 비싸게 나왔는데 특히 최상위 모델의 가격이 무려 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능은 없어도 또 시장 기대감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건데요. 예. 실제로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6년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약 4%가량 상승할 전망이고요. 또 10년 동안 거의 정체됐던 가격 흐름과는 상당히 또 다른 변화라고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상황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올해만 해도 애플은 4%가량 하락했고 또 이렇게 따졌을 때 또 AI 경쟁력 부족이 아무래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능을 내놓는 사이 작년 이후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M7 종목들 관련해서도 어쨌든 오라클이나 뭐 팔란티어가 편입이 되고 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사실상 AI에 관해서는 언급이 또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는데요. 최근 분기 실적은 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에 대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와 내년에 대한 매출 성장률은 연 6% 수준으로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또 함께 살펴본다면 이 빠르게 성장하는 엔비디아나 메타보다도 또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은 좀 느린데 왜 이렇게 또 주가가 비싸냐 이런 예.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또 계속해서 또 주식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매수 의견보다는 중립이나 매도 의견이 좀 많아졌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의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것도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만큼 그만큼 특히나 AI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반응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폴더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기를 계속해서 바꾸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 인상만으로 혹은 하드웨어만의 성장만으로 과연 이 주가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 그놈의 혁신. 야, 그놈의 정말 혁신. 맨날 혁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고 있죠, 계속. 아니 민지 씨 혹시 아이폰 17 뭐 사셨어요 혹시? 저 사고 싶어서. 네. 거봐. 네, 그래서 네. 본인도 안 네. 사셨잖아요. 지금 방금 AI가 없다, 혁신이 그러니까요. 없다, 본인이 외신을 읽고 나서 맞습니다. 사셨어요? 저 너무 사고 싶어요. 이게 아니, 정답이야. 그래, 그런데 저도 그랬죠. 그죠? 예. 사실 근데 너무 이번에 좀 가격적으로 비싸게 출시가 됐잖아요. 아니 우리 월급 받아서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또 이게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또 시장의 향방이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애플의 뭐 아까 전에 이제 뭐 포워드 PR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인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네. 애플이 지금 포워드 PR을 한 30배 정도 되고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27배 정도가 되니까 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AI가 없는데 우리가 30배의 어떤 기업을 사야 되나 이런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그래도 여전히 좀 뭔가 어떤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월가에서는 애플은 느낌이 없으세요? 애플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떠오르게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때 제가 했어요. 애플 기사를 애플의 AI 혁신이 1년 뒤에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9월 며칠에 저희 다 같이 만나기로 맞아. 했거든요. 민지도 오실래요? 맞습니다. 맞아. 네, 오실래요? 다 만나기로 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과연 네. 애플이 혁신이 됐는지 그거를 저희가 사실 지금 떠들어봤자 그때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제 납득이 되는 시장인 거죠. 이 버핏 충분한 형님, 네. 로열티를 가진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와도 계속 사주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 차지가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구글의 그 사파리도 구글 심어줘가지고 구글한테서도 20조 원 가량을 매년 받고 맞아요. 그냥 꾸준히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놨다 애플이.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우리가 기술주로서 경쟁력이 있느냐를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테크 회사로서의 혁신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좋겠죠.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도 점점 더 아이폰에 대한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이런 제품이 약간 사치품처럼 된 거죠. 네. 원래 인도나 중국 시장에서도 국내 로컬 브랜드를 쓰다가 이제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나도 아이폰을 쓰고 이런 식의 더 이상은 좀 기술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이해 감성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 여전히 뭐 혁신에 대한 이야기, 네.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는 똑같아요. 예, 저는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애플 아이폰이 딱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혁신이 없다. 두 번째는 근데 뭐예요? 매출은 나오고 있어. 나온다. 두 번째 이야기 뭐냐? 그러면 왜 매출이 있을 것이냐?
빅사이클이다 지금. 아, 사람들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근데 나올 때마다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사이클은 누가 바꿀 때가 정하는 됐다. 거예요? 예, 계속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 4년째 쓰고 있는데 사이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술이 오면 또 사람들은 네. 내 친구가 먼저 써보는 걸 내가 봐야 또 탐이 나거든요. 발열을 한번 내가 이 친구가 이제 한번 봐야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됐으면 이제 내가 사고. 그럼 우리 네. 민씨를 네. 사게 시키고 괜찮으면 저희가 살까요? 그럴까요? 네, 네, 네. 예. 사실 근데 이 AI 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외형적인 측면 스마트폰 자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AI 혁신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애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떠나서 뭐 글래스라든지 다양한 측면도 또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적인 모멘텀이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제가 저희 어제 그분 프리마켓 불러오셔야 돼요. 네, 프리마켓 글래스 뉴욕을 얘기하면 제가. 혼내시는 분이 계세요.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프리마켓 뉴욕 통해서 저희가 뭐 전달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넥스트 하드웨어.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네요. 대표님께. 저희가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정말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년 뭐 가까이. 웨어러블이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나의 하드웨어로서 우리가 들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PC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그 요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넥스트 하드웨어가 뭐라고 보세요? 뭐 있다라면 만약에 안경으로 보세요. 뭐 최근에 뭐 메타나 뭐 이런 것들. 아니 어제 아까 댓글에서도 메타 네. 어떠냐고 하는데 헤이 메타 제가 어제 그것도 했거든요. 이거 어때? 이랬는데 옆에 계시던 그 과장님께서 별로래요. 그 이상 아저씨가 별로라 그랬죠. 네. 별로래요. 어때요? 이 글래스 어떠세요? 이게 저희가 기기나 뭐 양식은 바뀌었지만 이 뭐랬죠? 루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PC도 보는 거고요. 손으로 쓰는 거고요. 예,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고 쓰는 거고 보고 쓰는 게 편하는 방향으로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을 하지 이게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 미래를 그리는 아이디어는 없으나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예. 저희가 지금은 모두가 쓰는 것들이 이제 핸드폰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걸 많이 보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시나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많이 해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네, 걸 뭐 하는 것 중에 스페이스X는 뭐 가장 큰 거고 네. 사실상 우리 밸류로 볼 때는 그렇죠. 예. X. 테슬라 폰도 하지 않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지금 그 머스크가 건드리고 있는 게 뉴럴링크가 뉴럴링크.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뭔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과 얘기하는 게 하드웨어잖아요. 그런데 얘가 결국엔 이제 여기다 칩을 심어가지고 내 뇌랑 사물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머스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있는 성과가 나와서 그 뉴럴링크는 지금 3명의 임상을 했다고 해요. 네. 중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만 봤는데 서로의 네. 저희 마음을 이 아시나요? 마음을 알고. 저 혹시 잠깐만 이 얘기 먼저 좀 드리고 이어나가도 될까요? 지금 뭐가 나왔나요? 10시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역시 설레는 통화는 빨리 해야 제맛이잖아요. 통화를 시작을 했다고 벌써 하더라고요. 했어요? 다이얼 돌렸어요? 네, 예. 지금 시작을 했고 틱톡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빨리빨리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좀 서로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아까 뭐였죠? 뭐 엔비디아랑 보잉이랑 또 하나 뭐였었죠? 틱톡. 요거 세 종목 네. 지켜보시죠. 어떻게 일단 될지. 틱톡을 네.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오라클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라클 그 외에 여러 이제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지금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모습 이제 그러한 뉴스가 한 2, 3일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뭐 같이 또 묶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 요게 끝이에요. 만약에 10시 전화했다 전에 정도까지가 네, 나왔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이건 뭐 이제 만약에 톡톡에 세부적인 대한 내용이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애플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크래커 배럴인데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이 종목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거랑 소비자가 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거든요. 예를 들면 프리마켓 뉴욕으로 예를 들어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기대돼요. 저희가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 볼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열악해요, 환경이. 스튜디오가 뭐 큰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조명이 빵빵 이렇게 해갖고 그래요? 얼짱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괜찮거든요. 안 좋으신가 보다. 대표님 저도 너무 좋아요. 사장님 저도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제 컴퓨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자막도 없고 CD도 맞아. 없고 요거 선하나 제 네. 노트북에 끼워갖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게 괜찮거든요. 요런 날 것을 우리 프리마켓 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좋아하시죠.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소통하니까. 예. 승부의 조화인 거죠, 뭐. 저희가 이렇게 맞아요. 아날로그식으로 말할 때는 또 예. 그거대로 또 저는 갑자기 저희한테 구라고 하는 줄 알고 정말 끝날 뻔했는데 그럼 제가 신. 근데 만약에 네. 막 웅장한 스튜디오에서 막 저희가 막 구두 신고 정장 갇혀 있고 막 딱딱하게 방송하고 여러분들 댓글 올려도 하나도 안 보고 이러면은 사실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 그게 좀 아쉬움이 많고 찐팬들은 떠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맞습니다. 해야죠, 저희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아무튼 자,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이 크래커 배럴 이야기를 좀 보시면 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크래커 배럴이 좀 따뜻하고 이 아늑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식당입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막 현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인테리어도 막 최신식으로 바꾸고 뭐 로고도 그 통나무 아저씨 로고 있거든요. 그 로고도 막 지우고 이래갖고 막 주가가 10몇 프로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을 반하지 훼손했다. 말아라, 마가를 뭐 맞아, 훼손했다, 맞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한 번 났었고 예. 크래커 배럴 대표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미안합니다. 원래대로 싹 다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런 비하인드 썰이 좀 숨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총 1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설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겠어 했는데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이번 분기 실적도 역시나 좀 좋지가 않았죠.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8억 6,8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약간은 웃돌았지만 EPS가 74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 대비 굉장히 낮게 좀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예. 내년 동일 매장 고객 수도 올해 대비 4에서 7% 정도 적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던 거 하지 왜 안 하던 거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나 라고 주주들의 반발이 좀 강하다라고 예. 한번 크래커 배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기업 더 나도 볼까요? 해요. 네네네. 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일 열렸던 투자자 행사에서 이 미래 비전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며 간밤 정규장 보시다시피 13%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연간 반복 매출 신규 증가율, 그러니까 ARR을 최소 20% 정도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2031년까지 100억 달러, 2036년까지는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이외로도 세일즈포스와의 파트너십, 또 AI 보안 플랫폼인 판게아에 대한 M&A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또 에이전틱 보안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AI가 공격자들의 무기창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이 설득력 있는 사회 공학 공격 메시지를 자동 생성하기도 하고요. 또 협박에 따라서 금전 요구까지 좀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도로 발전하는 해킹에 대비해 이 기존 보안 체계를 뛰어넘는 이 새로운 접근이 좀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위협 탐지 그리고 대응 알림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과거의 보안 체계와는 달리 이를 자동화시키는 에이전트 기반 보안으로의 진화가 꼭 필요한 모먼트에 이제는 우리가 와 있다라고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팔로알토 이렇게 두 기업을 보안에만 집중하는 2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사실 요즘 해킹 이슈가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뭐 미국까지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저는 SKT 사용하고 있는데 뭐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번에 뭐 롯데카드도 그렇고 네. 이 개인정보 유출, 뭐 해킹 이런 이슈들이 정말 좀 많이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AI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만 사실 하잖아요. 뭐 편리함이라든지 뭐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 AI에도 그 이면이 있다. 이러한 그런 뭔가 이런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미결 과제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AI를 얘기할 때 좀 가져가 보셔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아니 그 과거에 그 뭐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블루 스크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맞아요. 해당되는 기업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보안 기업으로서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때 당시에 조금 오명을 좀 쓰는 맞아요. 예, 그러한 이제 사건도 좀 있었다. 뭐 이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AI 시대 때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 AI 시대를 대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 아, 종목이요? 뭐 섹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픽으로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한 진짜 얘기인 당연한 것 같아요. 거잖아요, 사실. 당연한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인데 이거를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 데이터라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요거를 보안을 하기에는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사이버 보안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 그때 당시에 이제 수석 전략가가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조금 지지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SKT가 막 공중분해된다 이런 얘기들도 그러니까요. 있었으니까 네. 그 보안 하나 지키지 못하면 예. 다른 거 9개 그렇죠. 잘해도 근데 앞으로는 더 이게 좀 중요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뭐 될 것 같고 혹시 뭐 대표님께서도 뭐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을 뭐 어떻게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SK텔레콤 얘기가 SKT 나와서 좋아요. 예. 그 SK텔레콤이 요즘에 그래서 하고 있는 거 뭐 그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예, 있지만 예. 양자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양자 통신, 암호 통신을 하려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보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컴퓨팅 하면은 아직 뭐 구체적인 기업이 없지만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보안에 있어서 좀 강력한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근데 팔로알토라든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스는 좀 기업이 색깔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클라우드를 보완을 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온프레스 되어 있는 서버를 보완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 수요가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좀 반응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소기업, 뭐 테크들도 많이 생기고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면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좀 더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입지고요. 팔로알토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에서부터 클라우드까지 커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뭐 영업에 대한 매출은 견고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새로 생기는 보안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SK텔레콤처럼 뭔가 보안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아. 하는 기업들을 좀 저희는 발굴해보는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양자 컴퓨팅이 완전 저희가 예. 오늘 상반기였죠. 이제 확 컸다가 네. 이거 아직 상용화 멀었다라고 젠슨 황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좀 다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거 생각보다 빨리 오겠네? 예. 라는 가능성들의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였어요. 퀀텀 모션이라는 영국의 네.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퀀텀 모션이 뭐를 했냐면 이게 저희가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 큐비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리콘 큐비트라는 걸 하는 기업이에요. 퀀텀 모션이. 뭐요? 어떤 거? 실리콘 큐비트. 아, 실리콘 큐비트. 네, 예. 실리콘 큐비트가 뭐냐면 이제 큐비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나라의 종류로 나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온큐가 하고 있는 이온 트랩 이온 큐비트가 트랩,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리게티가 하고 있는 초전도체 그 큐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리콘 얘가 왜 가장 좀 관심을 저는 가졌냐면 예. 네.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겁니다. 왜 상용화가 가냐? 기존의 반도체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반도체에다가 쉽게 설명을 해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넣고 걔네들이 수신호를
만들어서 그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는 큐비트가 성능을 어떻게 따지냐면 뭐 수백 개 정도가 있으면 이 개수로 성능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개수가 더 많을수록 사실 고성능인 건 거죠. 이미 실리콘 큐비트는 수백 개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냈고요. 수백 개라 하면 물론 AR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수십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네. 특정 섹터에 있어서의 연산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화된 모델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겠다. 양자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 네, 또 맞습니다. 분야이기도 하고 또 금리나 시기 때 맞아요. 양자 컴퓨팅 이런 기업들 뭐 러셀 2000 지수에 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이제 수급이 소위 뭐 이렇게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리콘 큐비트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 저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 자체가 좀 더 거시적으로 갔을 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양자 이거 테마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런 경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스터디하면서 우리나라에 양자 컴퓨팅을 하는 교수님들이 아직 많이 없으시대요. 근데 우연찮게 저희 학교 그 선배님들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그냥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가야 길이다. 네, 이게 일종의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네.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예. 양자컴이 AI를 대체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사실 AI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AI는 일종의 뭐 제너럴한 솔루션을 푼다면 얘는 네. 굉장히 고도화된 그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면 전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덜어줄 더 수 있는 효율적으로. 모델이다. 네, 그리고 GPU에 대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양자 네. 컴퓨터가 생기면 양자 칩 모델이 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시장을 좀 양분화해서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이다라는 학계의 생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가 또 기업을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준비해온 기업을 하고 싶은데 방금 전에 또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나와서 바쁩니다. 요거를 좀 바빠요.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다뤄드렸던 이슈입니다. 분기별 보고서를 반기별 보고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방식 그런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예전에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제안이 굉장히 앞으로 그렇게 이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저희가 뭐 이전에 뭐 분기별이 더 낫냐, 반기별이 더 낫냐, 뭐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뭐 사실 시장이 결정하면 저희는 네. 사실 따라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 반기별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희는 이제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 저희가 뭐 난리 이야기를 막 했는데 투명성이 있네 없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반기로 바꾸면 오히려 기업들의 다른 이슈,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 말고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게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고 좀 교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개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모바일이 되고 정보가 너무나 쉽게 얻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반기를 가면 다시 우리는 애널리스트의 의지를 해야 되는 건 거고 바탕업 리서치를 직접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더 정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시장에 이제 정보가 원래 우리는 점점 더 균형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의 불균형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보의 불균형.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좀 누군가는 그런 정보들을 맞아, 내부자 거래나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접하지 네.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다음 이제 기업으로 이제 진짜 기업으로 넘어갈 네, 진짜 것 같아요.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얘기하면서 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들 토론을 좀 제가 이렇게 좀 다들 하시게끔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다음 보안 업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보안 업체 넷스코프가 이날 미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뭐 거래 첫날 주가는 보시다시피 18%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86억 달러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5% 가까운 좋은 흐름,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입증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넷스코프는 기업과 데이터 센터 간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제로 트러스트 엔진이 탑재돼 있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 서클, 피그마,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클라르나와 같이 미국 IPO 시장이 굉장히 좀 화랑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IPO ETF인 르네상스 IPO ETF는 연초 대비 2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요. 같은 기간 16%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IPO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호황이지만 그만큼 사이버 보안 시장에도 시장의 기대가 크고 그만큼 앞으로 차후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좀 열릴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같은 IPO 어제 좀 상장한 기업이죠. 제가 스톱허브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톱허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IPO라고 해서 상장 첫날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가는 시대는 사실 지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IPO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시간이 저희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배 대표님이 나오셔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하실 종목이 뭐 기업이나 섹터나 뭐 무엇이 있을까라고 다들 이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잠깐 물류 얘기 나왔죠. 물류, 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페덱스. 네. 실질적으로 좀 조용히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철도주입니다. 철도 물류. 오. 이제 한국에서는 철도 물류가 별로 그렇게 큰 시장이 맞아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생각해 대륙에서 네, 보통. 대륙이다 보니 이제 이거를 모든 저거를 다 배로 가거나 항공기로 가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게 철도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좀 근데 더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리쇼어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어서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근데 뭘로 실어 날릴 거냐라는 거에 생각을 해보면 철도가 좋은 거죠.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경기 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의 장점은 지금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됐잖아요. 아, 맞아요. 네, 철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의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이 연료인데 여기 비용 절감이 한 23%가 됐어요. 이열리.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될 거라고 보다 보니 예.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예.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 독과점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철도 기업의 미국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륙의 시장을 네 가지 기업이 거의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미국은 동부, 서부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동부 두 기업, 서부 두 기업 요 정도로 있는데 그중에 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퍽 서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가 UP, 서부 쪽의 대장인 UP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UP가 노퍽 서던을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죠. 네, 예. 여기에 있어서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사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트럼프가 계속해서 합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내는 위원을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그거 다 되었습니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지 모르는데 막 4천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미국 전체를 막 아우르는 동서부를 진짜. 아우르는 맞습니다. 이런 초대형 철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폭서던의 주가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합병이 됐을 때 이건 뭐 막강한 기업이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랠리 찍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예.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물류액이 계속 그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펀더멘탈로도 접근하시는 기업입니다. M&A 이슈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조금 있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기업을 또 빨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 네, 뉴코 그리고 스틸 다이내믹스 한꺼번에 묶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철강 기업 뉴코는 3분기 EPS가 2달러 5센트에서 2달러 15센트 정도로 예상치인 2달러 57센트보다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며 1% 가깝게 좀 밀렸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제철소 같은 경우는 생산 급감에 따라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며 이 마진 축소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제품 쪽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철강 가격과 이 스크랩 작업의 비용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이 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뉴코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146달러에서 140달러로 낮췄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경쟁사인 스틸 다이내믹스가 최근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틸 다이내믹스는 향후 출하량 증가를 예측을 했다고 하고요. 이날 뉴코의 주가의 하락에 따른 일종의 반사 이익 같은 효과로 스틸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간밤 정규장에서도 2% 넘게 올랐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뉴코와는 완전히 좀 대조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같은 철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좀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인건비 상승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함께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는 길을 잘 찾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한데 제 리게티 컴퓨팅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죠?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리게티 궁금합니다. 컴퓨팅을 제가 껐는데 왜냐면 양자라서 그래, 양자라서. 네, 틀어가지고 오늘 배 대표님 양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또 애매하면 제가 또 시간 떼어드려야죠. 네, 리게티 컴퓨팅은 미 공군과 3년간 5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하며 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예. 리게티 컴퓨팅은 작은 양자 시스템들을 연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프로세서를 활용하며 미 공군 연구소의 슈퍼컴퓨팅 양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아까 저희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시스템까지 모두 주가는 적으면 2%에서 많으면 6%,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12% 넘게 이렇게 크게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장중한 때 좀 경신을 할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리고 ETF들까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ETF 창 다 띄워놨는데 이거 다시 띄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메모장 갖고 오셔서 적으시면 될 것 메모까지. 같아요. 보면서. 예. 네, 양자 컴퓨터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ETF가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디파이언스 ETF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커명은 QTUM이니까요. ETF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 ETF도 있습니다. 글로벌엑스 인공지능 및 기술 ETF 티커명 요거는 AIQ라고 하니까요. AIQ. 제가 QTUM 그리고 AIQ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로봇 공학, 자동화, 또 AI 등 다양한 분야들을 한꺼번에 좀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ETF 요거는 티커명 ROBT라고 하니까요. 요 세 가지 ETF 저희 다시 보게 되죠. 네. 돌려서 보시면서 메모장에 한 번쯤 이런 ETF들 담아보시고 항상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그렇잖아요. 금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가는데 사실 그 관련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담고 있는 ETF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네. 요 ETF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리게티 컴퓨팅까지 이렇게 양자 관련해서도 전달을 좀 해주셨고, 자, 여기 ETF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또 최보 앵커가 친절하게 저희 티커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읊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알찹니다, 정말. AIQ, 예. ROBT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오늘 배 대표님하고 너무나도 또 좋은 이야기, 또 인사이트도 많이 주셨고, 또 철도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확장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두 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김민께서도 고생 많았나요? 많으셨고 세보 앵커도 고생 너무 많았죠, 고생 저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은정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일부 그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또 러셀 2000 지수들도 소폭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 계속 방송이 되다 보니까요. 자, 그 부분 또 확인하시면서 장중에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